지난 시간에 우리가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뭘 배웠냐 하면은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종류의 연산을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연산들이 계산을 할 때 어떤 중요한 법칙에 따라 계산이 되더라. 그러면 이제 그 연산에 대한 법칙을 한번 알아보자는 건데, 그 연산 법칙 종류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입니다. 뭔가 굉장히 우리 숫자에서도 많이 들어본, 그죠? 익숙한 법칙이죠? 이름 자체는 굉장히 익숙하고 의미도 좀 비슷해요. 근데 살짝 조금 연산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살짝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의 연산 법칙 세 가지. 일단 첫 번째 교환 법칙. 자, 그런데 우리 교환 법칙은요, 조금 그냥 뭐 설명할 게 없어요. 너무 쉽습니다. 그죠? 근데 자리 바꾸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 합집합 B라는 집합식이 있는 연산이 있는데, 이 A랑 B를 합쳐라 라고 하는 연산인데, 요거를 그냥 A랑 B를 순서를 바꾸어서 B 합집합 A, 그죠? B 합집합 A, 그냥 A랑 B를 왼쪽 오른쪽으로 순서만 바꾼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어도 결국 두 법칙은, 두 집합의 연산은 결과가 같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교환 법칙. 자, 두 번째, 결합 법칙. 자, 이 결합 법칙은요, 조금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결합 법칙의 이해를 위해서 선생님이 숫자에 대한 수의 결합 법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 수에서는 덧셈과 곱셈에서 결합 법칙이 있지.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4 더하기 5라는 식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이 3과 4를 먼저 괄호로 이렇게 묶어서, 그치? 자, 이 두 개를 결합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 괄호로 결합한다는 말은 먼저 계산하자는 거잖아. 그래서 3과 4를 먼저 더하고 5를, 이게 7이죠, 그죠? 7에다가 5를 더하면 12가 되고, 이번에는 똑같은 식인데 괄호를, 그치? 괄호를 뒤에서 4랑 5를 먼저 괄호로 묶어서 결합시키는 거죠? 뒤에 있는 수를 먼저 결합시키고 덧셈을 하는 거야. 아까는 앞에 걸 먼저 결합해서 7 더하기 5가 10이었는데, 이번에는 뒤에 4 더하기 5를 먼저 괄호로 묶어서 4 더하기 5를 먼저 계산하면 이게 9가 되겠죠? 그러면 3 더하기 9가 역시 12가 되는 거잖아.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3개 이상의 수가 있을 때 반드시 똑같은 연산이어야 됩니다. 둘 다 덧셈이죠. 뭐 뺄셈이 섞여 있거나 곱하기가 섞여 있거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둘 다 지금 덧셈으로만 되어 있어요. 같은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걸 먼저 두 개 결합해서 계산하는 거랑 뒤에 걸 먼저 결합해서 계산하는 거랑 이 결과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이게 결합 법칙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집합의 연산에서도 결합 법칙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 일단 연산의 종류가, 자, 연산의 종류가 같아야겠다, 그죠? 이해되죠? 자, 교집합이면 교집합끼리만, 합집합이면 합집합끼리만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차집합은, 그죠? 우리 원래 이 숫자에서도요, 뺄셈은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 어느 것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뺄셈은요. 성립하는 연산이 곱셈과 덧셈만 성립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집합도요, 차집합은 교환 법칙도 안 되고 결합 법칙도 안 됩니다. 됐죠?
우리 실제로 숫자에서는 덧셈과 곱셈에서만 가능하다 했잖아요. 덧셈과 곱셈. 자, 연산의 이 집합에서는 합집합 기호, 합집합과 교집합. 요 두 집합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조금 있다가 이제 선생님이 차집합으로 만약 나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은 결합법칙은 교집합과 합집합에서만 가능하다. 자, 그럼 먼저 합집합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결합법칙이 성립하려면 일단 최소한 3개의 집합이 있어야 되겠죠? A랑 B랑 C랑 이렇게 3개를 이렇게 합쳐라. 자, 그러면 이 A 합집합, B 합집합, C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먼저 A랑 B를 먼저 결합을 하고 합집합에서 계산을 한 다음 이 A 합집합 B랑 이제 C랑 집합 C랑 합집합 되는 거. 그쵸? 이 앞에 이제 A랑 B를 먼저 묶어 준 거죠. 이거랑 그 다음에 반대로 A, B, C 순서는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뒤에 거 B랑 C를 먼저 합치고 그리고 A랑 합치는 것. 이게 순서를 바꿔주는 게 결합법칙이죠. 이런 식으로 앞에 걸 먼저 묶느냐 뒤에 걸 먼저 묶느냐. 우리는 괄호를 묶은 거를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양쪽의 좌변 우변이 같아지는 현상, 이게 결합법칙이죠. 자, 마찬가지로 교집합도 마찬가지예요. A랑 B랑 C랑 전부 다 교집합이야. 여기도 교집합, 여기도 교집합. 그죠? 이럴 때도 A랑 B를 먼저 교집합을 찾고 그러고 나서 이 A 교집합 B랑 이 C랑 교집합을 찾는 것. 자, 요거랑 이번에는 또 반대로 A는 잠깐 냅두고 B랑 C랑 먼저 교집합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제 A랑 B 교집합 C랑 결합하는 것. 그죠? 이게 서로 같아진다는 거예요. 자, 다음 법칙이 바로 집합의 결합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교환 법칙은 자리 바꾸는 거고 결합 법칙은 우리가 똑같은 연산들끼리 연결되어 있을 때 내가 앞에 걸 먼저 계산할 거냐 뒤에 걸 먼저 계산할 거냐, 이게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순서가 달라져도 결과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결합 법칙 이해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분배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배 법칙. 자, 요게 제일 까다로워요. 그죠? 자,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이제 이 집합의 이 연산 법칙이 성립하는 연산 자체가 이 교집합과 합집합 두 개 기호밖에 없기 때문에 뭐 숫자보다는 좀 단순합니다. 생각보다 이 나머지 교환이나 결합보다는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조금만 쓰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자, 우리 분배 법칙의 기본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분배 법칙의 기본 원리는, 자, 먼저 우리가 일단 A라는 어떤 집합이 있고 합집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배를 한다는 것은 숫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괄호로 묶어져 있는, 그죠? 뒤에 괄호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연산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 B랑 C가 어떻게 돼 있다? 교집합이 되어 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요, 결합은 이 연산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죠? 연산의 종류가 같다라고 했죠? 하지만 분배 법칙은 연산이 같으면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연산이 같으면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거지 분배 법칙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이 확연하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분배 법칙은 언제 쓸 수 있다? 자, 괄호 안에 있는 연산과 괄호 밖 연산이 반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달라야 된다는 소리죠.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연산법칙 성립하는 연산 기호 자체가 교집합과 합집합 두 종류밖에 없어요. 두 종류밖에 없는데 이 두 종류가 서로 같으면 결합법칙을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두 연산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돼 있으면 분배법칙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A 합집합하고 괄호하고 B 교집합 C 바깥쪽에 여기가 합집합 기호니까 분배 법칙을 쓸 수 있게 하려면 이 괄호 안쪽에는 교집합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합집합, 여기에 교집합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제 분배 법칙을 쓸 겁니다. 자, 분배 법칙을 쓸 때 우리가 일반적인 숫자에 대한 분배 법칙과 거의 방법이 똑같아요. 자, A 합집합을 이 B랑 이 C에다가 분배를 하시고요. 중간에 연결을 하는 연산은 바로 교집합을 쓰시면 돼요. 해볼게요. A랑 합집합 B, 그죠? A랑 B를 이렇게 합치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교집합, 이렇게. 그리고 또 A 합집합 C, 그죠? A 합집합 C,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분배 법칙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A 교집합 B 합집합 C. 자,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괄호되어 있고 괄호 밖은 교집합이고 괄호 안은 합집합의 연산기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분배 법칙을 쓸 수 있는 케이스인데 분배 법칙을 쓸 때 A를 A 교집합, 그죠? A 교집합 B 그리고 합집합 중간에 놓고 A 교집합 C 이렇게 놓을 거죠? 자, 써볼게요. A 교집합 B 그리고 중간에 합집합 그리고 A 교집합 C.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식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A 교집합 B랑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또 요 위에서는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배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기 위한 법칙으로 우리가 분배 법칙을 쓴단 말이야.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문제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한데 항상 분배 법칙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분배 법칙을 쓰면 식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 연산 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이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연산 법칙에서 제일 중요하게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 주의해야 되는 사항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흡수 법칙입니다. 흡수 법칙. 얘는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앞에서 흡수 법칙이라는 내용을 살짝 배웠었습니다. 수업할 때. 잠깐 돌아가 볼까요? 자, 어디에 있냐면 페이지 바로 전 단계에서 우리가 흡수 법칙을 배웠어요. 자,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잠깐 개념 원리 28페이지 왼쪽 하단에 요 맨 아래쪽에, 그죠? 여기에서 흡수 법칙을 수업을 우리가 했었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 잠깐 살짝 분배 법칙과 비교를 좀 해줄게요. 자, 여기 2번에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하고 세 번째 식 있죠? 세 번째 식. 자, 써볼게요. A 합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썼죠?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집합이 3개 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고 괄호는 안에는 교집합이고 바깥에는 합집합이고 이 반대로 되어 있죠. 괄호 안 밖이 서로 연산이 반대로 되어 있고 괄호로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딱 요 상황이 우리가 이제 분배 법칙을 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잘 봐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분배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 분배 법칙을 써보면요.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 합집합 A, 그죠? 그리고 교집합, 그리고 A 합집합 B 이렇게 되죠? 그런데 봐봐요. 그런데 A 합집합 A가 뭐야? A랑 A를 다 쓸어 담았어. 합쳤어. 그러면 요게 A지. A 합집합 A는 A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A 교집합 A 합집합 B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예요? 지금 요거 두 개가 순서만 바뀌었죠? 뭔가 해결이 안 돼요. 순서만 바뀌고 또 다시 분배 법칙을 써야 되는. 이게 무한 반복인 거야. 이거 또 분배 법칙 쓰면 다시 이렇게 된다? 그럼 또 이거 분배 법칙 또 쓰면 이렇게 돼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우리가 뭐 아무것도 얻어낼 수 있는 게 없겠지. 그래서 사실은 흡수 법칙은 분명히 모양이 분배 법칙과 모양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결과를 보시면 그냥 A잖아요. 이 결과가 A였잖아, 사실은. 그죠? 이 결과가 그냥 A였어요, 흡수 법칙에서는. 그럼 우리는 이거는 이 분배 법칙하고 구분해서 이런 식의 흡수 법칙이 나오면 흡수 법칙은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분배 법칙을 쓰는 게 아니라 배운 대로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A라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분배 법칙을 쓰는 상황인지 흡수 법칙을 쓰는 상황인지 잘 구분하셔서 분배 법칙을 쓸 상황은 그냥 분배를 하시면 되고 흡수 법칙을 쓰는 상황에서는 이 분배하지 마시고요. 얘는 딱 흡수 법칙이야. 그러니까 얘는 흡수 법칙의 원리에 의해서 A가 결과야. 이렇게 바로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구분해 봐야겠죠? 흡수 법칙을 쓰는 상황, 그리고 분배 법칙을 써야 되는 상황. 이 두 가지를 확연하게 구분 지어 보겠습니다. 단순히 연산 모양만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연산 모양만으로는 흡수 법칙과 이 분배 법칙에 언제 뭘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둘 다 지금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사실 분배 법칙보다 이 흡수 법칙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흡수 법칙이 뭐냐? 왜 이름이 흡수냐? 자, 이 두 집합의 관계를 봐봐요. 이 A라는 집합과 A 교집합 B라는 집합, 그죠? 이 두 개의 집합의 관계를 따져보니까 이 교집합 B가 A 교집합 B가 A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 A 교집합 B는 이 부분이잖아. 자, 이 집합이 A 교집합 B가 이 A 안에 완전히 흡수되어서 들어가 있죠. 완전히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관계가 아까 분배 법칙에서는 이 A랑 이 비교집합 C가 서로 연관관계가 없죠? 둘 중 어느 하나가 쏙 들어가거나 이렇게 뭐 이런 게 없잖아요. 포함되거나 하는 게. 그렇지만 흡수 법칙은 두 집합이 요 A 안으로 A 교집합 B가 완전히 쏙 들어가 있어요. 여기 A 교집합 B가.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흡수가 되어 있을 때. 그쵸? 어떤 하나의 집합이 다른 집합에 완전히 흡수가 되어 있을 때 두 개를 합쳐버리면 더 큰 집합. 그죠? 이거랑 합치면 A. 이 더 큰 집단이 되는 A 집합이 결과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양은 이 A 교집합 B라는 집합이 A 안에 완전히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그냥 더 큰 집단인 A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바로 정리해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배 법칙을 쓸 거냐 흡수 법칙을 쓸 거냐 이게 연산 기호를 보고 처음에 헷갈리면 두 집합의 관계를 따지세요. 둘 중에서 어느 한 집합이 다른 집합에 포함이 되는 완전히 흡수되는 관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시고 흡수되는 관계이면 흡수 법칙으로 문제를 풀고 아니면 분배 법칙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A 교집합 흡수 법칙 두 번째가 A 교집합 A 합집합 B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부호가 반대되어 있는데 이것도 흡수 법칙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에 A 합집합 B가 이만큼 전체고요. A가 이만큼이니까 이 A라는 애가 A 합집합 B 안에 완전히 포개어서 들어갔죠. 이게 흡수가 된 거지, 이 안에. 그쵸? 자, 그렇다면 이제 완전히 흡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개를 교집합을 하면 어떻게 돼? 완전히 흡수된 상태에서 교집합을 하면 더 작은 집합이 결과로 나타나겠지. 이게 더 작은 놈이니까 여기서 결과도 A가 되는 겁니다. 그죠? 알고 나면 사실 흡수 법칙이
굉장히 간단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분배 법칙을 쓸 거냐, 흡수 법칙을 쓸 거냐의 관계에서 우리가 조금 두 개의 집합 관계가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관계냐, 그냥 일반적인 관계냐, 그걸 잘 구분해서 포함 관계 성립하면 이 흡수 법칙, 아니면 분배 법칙, 그죠? 흡수 법칙 쓸 때는 합칠 때는 더 큰 놈의 결과로, 겹칠 때, 교집합할 때는 더 작은 놈의 결과로 값을 정해주시면 되겠다.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법칙, 마지막 법칙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이제 이, 교함, 결합, 분배 다음으로 마지막 법칙인데, 이게 뭐냐 하면,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자, 드모르간의 법칙은, 조금 이름이 약간 조금 읽기가 불편하죠, 외우기가. 근데 이거 사람 이름입니다. 드모르간. 드모르간은 수학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법칙을 보면 수학자 이름을 따서 짓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름은 조금 외우기 힘들지만 우리가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드모르간의 법칙은 여집합 있죠? 여집합 관련된 법칙이에요.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은 합집합, 교집합에 관한 거였는데 드모르간의 법칙은 여집합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요. 외우실 때 좀 쉽게 외우려면 이 괄호로 묶어졌을 때 다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드모르간을 다 바꾸는 법칙. 이렇게 기억할까요? 다 바꾼다. 자, 뭘 다 바꾸느냐? 자, 보세요. A랑 B랑 합집합을 해요. 그리고 합집합에 대한 여집합. 그죠? 합집합 전체를 여집합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림으로 따지자면 어떤 그림이냐면 전체 집합 U가 있을 때 A랑 B가 있겠죠? A랑 B가 있어요. 자, 그런데 A 합집합 B가 바로 요 놈이잖아요? 여기 요 부분 A랑 B랑 여기 있는 요 부분이 A 합집합 B예요. 근데 뭐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잖아. 그럼 뭐 우리 여집합은 전체에서 얘 아닌 거잖아요. 그쵸? 전체에서 합집합 아닌 거. 바깥쪽 부분. 맞아요? 이 합집합 안에 들어있지 않는 이 바깥쪽 부분이 바로 A 합집합 B의 여집합 V입니다. 그죠? 위치는 이 부위가 되는 거고. 자, 근데 이걸 조금 풀러서 써보면요. 됐죠? 자, 드모르간의 법칙을 식을 풀러보면 이런 식으로 풀어지게 돼요. A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B 여집합. 요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다 바꾼다 그랬지? 다 바꾸는 법칙이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괄호를 풀어낼 때요. 안에는 A 합집합 B였단 말이야. 근데 이걸 괄호를 풀어낼 때 A는 A 여집합이 되었고 합집합은 교집합이 되었고 B는 B의 여집합이 됐잖아요. 실제로 다 바뀌었죠? 다 바뀌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공식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마찬가지로 또 반대로 이번에는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이면 어떻게 될까? 그림에서는요. 얘는 그림에서는 어디냐면 U 이렇게 있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요 부위가 여기 요 사이 있죠. 요 부위. 요 부위가 지금 교집합이잖아요. 여기 요 사이가. 그럼 이거 빼고 전부예요. 우리는 어차피 여집합이라는 것은 전체에서 얘 빼고 다. 그쵸?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 요 중간에 있는 요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예요. 그쵸? 요 부분 빼고 나머지 전체. 이게 바로 그림 위치상 교집합의 여집합인데 이걸 또 이렇게 괄호를 풀어내는 방법은
요 괄호를 푸는 방법은 역시 다 바꾸면 됩니다. A가 여집합되고 교집합은 합집합되고 B는 또 B의 여집합되는 거죠. 그죠? 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럼 또 반대로도 성립합니다. 반대는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여집합으로 묶어져 있는 거를 다시 괄호로 묶는 거죠. 우리 양쪽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둘 다 여집합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거꾸로 아까 이렇게 풀어낼 때 반대로 다시 묶어 넣을 거예요. 괄호로 묶을 때도 또 다 바꾸시면 돼요. A 여집합은 A로 넣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넣고 또 B 여집합은 다시 B로 넣고 괄호해서 전체의 여집합 해주시면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2번도 A 여집합 그죠? 자, A 여집합 B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인데 또 이것을 괄호로 넣을 때는 A 여집합을 A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B 여집합은 B로 집어넣고 전체를 괄호해서 여집합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집합으로 묶어져 있거나 이렇게 둘 다 모두 여집합을 가지고 있을 때는 풀러낼 수도 있고 묶어낼 수도 있는 법칙. 이 법칙을 우리는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배웁니다. 자, 우리 이제 연산 법칙 4가지를 배웠어요. 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그리고 드모르간의 법칙. 자, 이 법칙들의 공식을 우리가 좀 암기를 해주시고요. 반드시 우리 뭘 해야겠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상황에서 내가 교환을 쓸 수 있고 결합을 쓸 수 있고 분배를 또 쓸 수 있고 아까 또 흡수 법칙이랑 또 이 분배 법칙을 또 구분했었죠. 그리고 또 드모르간의 법칙도 마찬가지. 언제 쓸 것이며 내가 어떻게 적절하게 이걸 이용할 것인가.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법칙들을 사용하면요. 굉장히 복잡했던 식이 간단한 식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쵸? 네. 자, 너무 복잡해 보였는데 분명히 막 문장이 길었는데 이 법칙들을 하나하나 쓰다 보면 굉장히 간단한 어떤 연산이 돼버려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앞으로 이제 이 집합 단원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배운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연산 법칙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했으니까 실제로 이제 예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산 법칙에 이제 이 4가지 법칙이 있었잖아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그리고 분배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자, 이 4가지 법칙이 있었는데 그 법칙들은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교집합과 합집합, 그리고 여집합에 대한 관계였죠. 누가 될 수 없다? 차집합. 그죠? 차집합은 이런 연산 법칙을 쓸 수가 없어요. 자, 이 연산 법칙은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식인데, 자, 이거 지금 9번의 1번 문제처럼요. 자, 9번의 1번 문제 봅시다. A 교집합, A 빼기 B의 여집합. 자, 우리가 여기 차집합 있죠?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은 차집합은 그 자체로서 우리 연산 법칙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떤 법칙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집합으로 그대로 두면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가 안 되겠지. 자, 그럼 어떻게 해야겠다? 차집합을 연산 법칙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이거 이미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앞에 차집합을 배울 때, 차집합의 성질을 배울 때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아마 책을 보시면 앞쪽에 가서 책을 찾아보시면 별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A 차집합 B와 동일한 식을 하나 써보자면, 얘랑 의미가 똑같은 식을 하나 써보자면, 자, 이게 뭐야? 차집합의 개념이
A에는 들어있고, 그죠? A에 들어있는 애들 중에서 A랑 B의 교집합 부분, 그죠? A랑 B에 겹쳐지는 교집합 부분 B를 빼내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A만 남는 부분, 그 부분만 표시하는 게 A 차집합 B라고 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A에는 속해 있고 B에는 속해 있지 않은 애들, 그죠? 그거를 간단하게 기호로 쓴 게 바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었죠? 아마 책에 별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외우세요. 우리는 차집합을 다음과 같이 A 차집합 B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꾸어 주게 되면, 자, 다음 식에 여기 A 차집합 B를 이렇게 대신 바꾸어서 집어넣게 되면 우리는 연산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식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A에는 들어있고 그리고 B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 이 식이 A 차집합 B와 완전히 동일한 동치관계의 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차집합식이 이렇게 이 복잡한 식에 등장하게 되면, 자, 바꾸자. 어떻게? A 교집합에, 그죠? 자,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누구를 A 차집합 B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꾸시면 요 놈의 전체 여집합 요렇게 나오겠죠? 그죠? 원래는 A 빼기 B의 여집합인데 요 A 빼기 B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꾸어 줬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법칙이 무슨 법칙이에요? 이제는 차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었으니까 연산법칙 가능하죠? 자, 어떤 연산법칙이 가능하냐? 자, 우리 전체 두 괄호 전체 여집합 드 모르간의 법칙. 다 바꾸는 법칙.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드 모르간의 법칙으로 다 바꿔버릴게요. A 교집합, 그리고 요거 A는 여집합 되고, 그리고 교집합은 합집합 되고, 그죠? 그리고 B의 여집합은 다시 B로 돌아가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다 바꿔버렸어요. 요 놈을. 자, 그래서 이제 이 A 교집합 B 여집합의 여집합을 풀었으니까 A 여집합 합집합 B 드 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다 바꿔줬더니 다음과 같은 식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니까 드 모르간의 법칙을 썼고요. 여기에 드 모르간의 법칙을 썼고, 그 다음은 우리가 보니까 괄호가 되어 있고 교집합과 합집합이 교차해 있으니까 분배 법칙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지. 흡수 법칙. 자, 이런 경우에는 흡수 법칙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흡수 법칙이 될 수 있는 식인지 안 되는 식인지를 일단 먼저 분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보니까 뭐 이 집합 안에 얘가 포함이 되거나 이렇게 얘가 여기 포함되거나 어느 한쪽이 흡수하고 있는 식이 없다, 그죠? 두 집합 중에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포함하고 있을 때 흡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얘는 어느 쪽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배 법칙이 맞겠죠? 자, 이제 분배 법칙 쓰겠습니다. A 교집합 A 여집합, A 교집합 A의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 그리고 A 교집합 B 요렇게 쓰겠죠? 자, 이제 우리 간단하게 각각 정리해보면 A랑 A가 하나도 없는 거랑 A가 아닌 애들이랑, 그죠? 교집합이죠? 교집합은 겹쳐지는 걸 찾는 건데, 야, A랑 A가 아닌 거랑 겹치는 게 있을까? 없겠죠? 예, A랑 A가 아닌 거랑은 완전히 하나도 겹쳐지는 게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즉, 서로소 관계죠? 그렇다면 이 결과는 공집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A 교집합, A 여집합은 공집합입니다. 그리고 공집합과 합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집합과 교집합이라는 어떤 이렇게 생긴
A 교집합 B 집합하고 공집합하고 합쳤는데 이거 두 개 합쳐봤자 그죠? 얘가 아무것도 없잖아. 얘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합쳐도 그냥 얘만 남겠지. 즉 우리는 A 교집합 B가 이 문제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A 교집합 A 빼기 B 전체 여집합이 간단하게 연산법칙으로 정리가 되니까 A 교집합 B라는 식이 되었네요. 자, 1번 문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첫 번째 여기 드모르간의 법칙 썼고 두 번째 라인에서 우리는 분배 법칙을 사용을 했습니다.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2번 A 여집합 합집합 B 빼기 B 차집합 A의 전체 여집합. 야, 또 차집합이 나왔네. 자, 우리 연산법칙 쓰기 전에 차집합을 바꾸자. 아까 또 강조했던 내용이죠? 아까는 A 빼기 B였는데 이번에는 B 빼기 A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바꾸면 돼? 우리가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는 방법. 왼쪽에 있는 B는 그대로 두고요. 그죠? B에는 있고 A는 없는 걸 찾는 거잖아. B에는 있고 A는 없는 거. 교집합, A에 없는 거. A의 여집합. 그죠? 자, B 교집합, A 여집합으로 바뀌었습니다. B 빼기 A. B에는 있고 A에는 없는 것. B에는 있고 A에는 없는 것. 요렇게. 됐죠?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꿨고, 이제 이 전체의 여집합이니까, 그쵸? B 빼기 A의 여집합을 A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이제 바꿨으니까, 이제 또 여기 첫 번째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쓸 수 있겠죠? 다 바꾸는 법칙, A 여집합, 합집합, 이제 다 바꿔. B 여집합,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바꾸고 A 여집합을 A로 바꿀 수 있겠네요. 그쵸? 셋 다 바꾸시면 돼요. B 여집합, 합집합, A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또 역시 흡수 법칙은 사용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이게 흡수 법칙도 안 되지만 이게 이제 얘는 분배 법칙도 아니죠. 자, 왜 분배 법칙도 안 되죠? 그 이유는 둘 다 지금 똑같이 생긴 합집합 기호예요. 아까 우리 1번에서는 드모르간 법칙을 쓰고 나서 봤을 때 요 바깥쪽은 교집합이고 안쪽은 합집합이었잖아요. 이게 두 개가 교차됐을 때 우리는 분배 법칙 그랬죠. 근데 지금 얘는 2번 문제는 두 개가 같은 집합이에요. 그럼 우리 같은 집합은 분배 법칙을 쓸 수가 없죠. 같은 연산이면. 그죠? 자, 분배 법칙 대신에 얘는 무슨 법칙? 같은 조건이면 결합 법칙을 써야 되겠죠. 자, 그런데 바로 결합 법칙을 또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자, 여기는 드모르간 법칙이고 다 바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대로 그냥 바로 결합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의미가 없어. 이거 두 개 A 여집합이랑 B 여집합이랑 결합해봤자 어떤 나올 수 있는 결과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결합하기 전에 요 뒤에 놈 있죠. 요 A랑 A 여집합이 만난다면 조금 또 이야기가 달라지지. 그래서 우리는 이 A의 위치를 B의 여집합과 먼저 순서를 바꿔줄 거예요. 나중에 결합해서 왼쪽에 있는 A 여집합하고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무슨 법칙을 쓰는 거야? 이제 여기서 교환 법칙이 쓰이는 거죠. 자, A 여집합의 합집합. 우리는 누구를 바꿔? A랑 B 여집합을 바꿔버립니다. 위치 교환하는 여기서 교환 법칙이 쓰인 거예요. 자,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결합 법칙을 쓸 거예요. 결합 법칙 A 여집합이랑 A랑 먼저 결합을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예, 똑같이 합집합이기 때문에 결합 법칙이 쓰이는 겁니다. A 여집합, 합집합 A, 그리고 합집합 B 여집합. 그죠? 여기에서 우리는 결합 법칙이 이루어졌어요.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결합 법칙 쓰였는데, 이제 여기 A 여집합이랑 합집합 A가 서로 이렇게 계산이 되면, 여기 뭐가 돼요?
아무것도 없는, 자, A가 아닌 애랑 A랑 합치면 우리 그림 볼까? 조금 우리가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A 여집합은 바깥쪽 부분이죠. A 여집합은 바깥쪽 부분이고 A는 요 안쪽에 A 요 부분인데, 즉 A 여집합인 바깥쪽 부분과 A를 합쳐버리면 전체 U가 되겠죠. 그쵸? 얘는 U가 됩니다. U랑 합집합 B 여집합. 자, U는 전체잖아요. 전체랑 B 여집합이랑 합치면 우리가 이 B 여집합도 U 안에 들어있잖아. 그치? 합쳐버리면 얘가 완전히 얘한테 흡수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흡수 법칙이죠. 이것도 하나의 흡수 법칙에 의해서, 자, 우리가 U 안에 B 여집합이 완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U와 B 여집합을 합치면 그냥 U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U가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자, 이번에는 B 차집합 중괄호 하고 B 차집합 A 합집합, B 차집합 A 여집합. 자, 이렇게 나왔네요. 조금 더 식이 복잡해졌다, 그죠? 그러면 일단 순서는 먼저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차집합부터 우리 교집합하고 뒤로 여집합하는 거 바꾸는 방법 알고 있죠? 자, 2번이나 했습니다. 자, 이제 바로 바꾸겠습니다. B 차집합 A는 뭘로 바뀌어? B 교집합 A의 여집합으로 바뀌고, 자, 합집합 B 차집합 A 여집합은 뭘로 바뀌어요? 요거는 다 바꾼다 그랬지? 요거에서 이제 다 바꾸는 게 아니고, 자, B 차집합 A 여집합은 뭘로 바뀔까요? 요 놈은 B 교집합, 그죠? 교집합 뒤에 걸 바꾸면 되죠. 요거 교집합 바꾸고 뒤에 게 바뀝니다. 차집합의 뒤에 있던 애가 여집합으로 바뀌는데,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A로 돌아오는 거죠. 요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여집합의 여집합은 A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차집합을 모두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꿨습니다. 자, 차집합 둘 다 바꿨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이번에는 분배 법칙의 역을 한번 볼게요. 분배 법칙의 역. 우리가 분배는 지금까지 풀어내는 것만 했었잖아.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B 교집합 괄호 열고 A 여집합 합집합 A.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식을,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식을 B로 B 교집합 요 부분으로 두 개씩을 이렇게 분배하는 걸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반대로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다. 물론 이렇게 분배해서 풀어내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뭘 의도하느냐면 거꾸로, 그죠? 여기에도 비여집합이 있고, 비교집합이 있고, 여기에도 비교집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군데서 둘 다 지금 공통으로 비교집합이 중복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비교집합을 앞으로 묶어내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를 공통으로 이렇게 이제 공통 인수처럼 인수분해 하듯이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비교집합을 이렇게 묶어내고 나면 여기는 A 여집합이 남고, 합집합, 그리고 여기는 누가 남아요? A가 남겠네요. 그쵸? 자, 거꾸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은 분배 법칙이에요. 우리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만 분배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통으로 있는 부분들을 묶어서, 그죠? 묶어서 거꾸로 분배 법칙을 역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우리는 분배 법칙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분배 법칙을 거꾸로 역으로 한번 쓰고 나니까 이제 괄호 안에서 A 여집합이랑 A랑 이 두 개가 합집합이 쉽게 계산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이 두 개가 쉽게 계산이 됩니다. 계산하면은 뭐예요? 아까 했었죠. A랑 A가 아닌 거랑 합치면 뭐가 된다고? U가 된다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B랑 U를 겹치면, 자, B랑 U랑 교집합을 하면 누가 돼? 자, 이것도 B가 U에 포함되잖아요. 흡수돼 있잖아.
자, 우리가 항상 어떤 하나의 집합이 다른 집합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어서 흡수가 되어 있을 때는 교집합하면 더 작은 집단이 결과가 되고 합집합하면 더 큰 집단이 결과가 되잖아요. 근데 B랑 U는 이 B가 더 작은 집단이니까 교집합을 하게 되면 요 비교집합 U는 그죠? B 빼기 중괄호 비교집합 U는 요 결과는 B가 되는 거죠. 그죠? 더 작은 놈이 결과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B에서 B를 빼자는 거잖아? B에서 B를 빼면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겠죠? 그죠? B에서 B 빼버리면 그 전체 다 빼져버린 거니까 남는 게 한 개도 없어지겠네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연산 법칙을 쓸 때 어떤 부분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 법칙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확인 체크 50번, 51번 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필수 예제 10번. 자, 이거 굉장히 식이 복잡해 보이네요. 필수 예제 10번 문제를 보니까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중괄호 하고 괄호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 중괄호 닫고 교집합 A는 공집합 이렇게 나왔네요. 자, 굉장히 긴 식입니다. 우리가 이런 굉장히 길어진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바로 연산법칙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10번 문제를 보면서 연산법칙, 어떤 법칙이 쓰일 수 있는지 점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 아까 우리 조금 전에 했던 9번 문제에서 그죠? 조금 전에 3번 문제에서 했던 부분이 보이죠? 이번에는 앞부분이 아니라 아까는 앞부분에 비교집합이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앞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은 좀 다르죠? 얘는 A 여집합이고 A는 A니까 다르잖아요. 그런데 뒷부분에 있는 애가 합집합이고 B 여집합. 여기도 합집합이고 B의 여집합. 뒷부분이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뒷부분이 완전히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이 뒷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요. 그죠? 요거 뒷부분이 조금 다르게 생겼으니까 요 놈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역시 분배 법칙이죠. 자, 똑같이 생긴 애가 있으면 묶어낸다 했잖아. 자, 이번에는 앞에 있는 애들 따로 빼낼게요. A 여집합 있고, 그리고 여기에 교집합, 중간에 교집합 있고, 그죠? 그 다음 여기 A가 있죠? 이렇게 묶었어요. 그리고 뒤에는 공통으로 묶어지는 합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분배 법칙이 쓰이겠죠. 그리고 뒤에 교집합 A는 공집합. 이렇게 그대로 쓸게요. 첫 번째에서 우리는 분배 법칙을 거꾸로 역으로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배 법칙을 쓰고 나니까 이제 A 여집합이랑 교집합 A 이거 두 개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이 돼 버리죠. 아무것도 A가 아닌 거랑 A랑 공통으로 가진 게 있을까? 없겠지. A가 아닌 거랑 A는 절대로 교집합이 존재할 수 없어요. 얘는 결과가 공집합이 되겠네요. 아무것도 없는 거랑 또 이 비여집합이랑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역시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얘랑 합쳐버리면 얘만 남겠죠. 예, 아무리 두 개 합쳐도 얘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비여집합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여집합하고 교집합 A. 자, 이게 뭐라고요? 비여집합, 교집합 A가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쵸? 자, 이제 우리 복잡했던 식이 분배 법칙 한번 쓰고 나니까 굉장히 간단한 식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누구랑 비슷해? 우리 요대로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요걸 교환 법칙 한번 써볼게. 교환 법칙 한번 써보면 굉장히 익숙한 식이 나오죠. A 교집합 B 여집합이에요. 그쵸? 익숙하지? 뭐야?
A 빼기 B입니다. A 차집합 B. 그죠? 우리가 외우자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요 뜻을 우리가 해석해 보자. 이걸 해석해서 보기에서 답을 골라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바로 그 지난번에 우리 차집합과 여집합, 교집합, 합집합의 성질 배울 때 이전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내용입니다. 뭐야? A에서 A랑 사실 이게 B를 뺀다는 게 선생님 누구를 뺀다 그랬어요? A랑 B랑 겹친 걸 뺀다 했죠? A에서 겹쳐지는 거를 뺄 건데 근데 아무것도 안 남았어. 그러려면 이 겹쳐진 게 뭐가 돼야 되겠어? 겹쳐진 게 A가 되어야만 A 교집합 B가 A가 되어야만 A 빼기 A에서 빵이 되는 거죠. 충분히 이해되죠? 그래서 원래 이 뒤에 있는 이 B의 의미는 사실상 A랑 B의 교집합 부분을 말하는 거였고 그런데 이 A에서 이 교집합을 빼가지고 공집합이 되려면 이 교집합이 A랑 똑같아야 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교집합이 A가 되려면 뭐야? 이거 흡수 법칙이잖아요. 두 개 교집합을 했는데 A다. 우리 교집합은 더 작은 놈이 된다 했지. 흡수가 된 놈. 흡수를 하는 큰 놈이 아니라 흡수가 된 놈의 결과가 나온다 했어요. 교집합은. 합집합은 더 큰 놈이 되고 그죠? 교집합은 더 작은 놈이 될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말 뜻은 A 교집합 B가 A라는 것은 A가 흡수가 된 거죠. A가 B 안에 완전히 들어간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A 빼기 B가 공집합이 된다라는 말은 A가 B 안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보기를 보니까 보기는 1번이 존재하네요. 그죠? 1번에 A가 B에 포함된다. 이게 항상 옳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산법칙 설명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9번에 3문제, 그리고 10번에 1문제까지 4문제를 연산법칙 사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우리가 조금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확인 문제를 통해서 연습 많이 하시고, 또 그리고 이제 수요일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좀 더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